해도 벌써 1년이 다 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계속해 보면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 위주로 컨설팅도 노력도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러나 조금 아쉽다 보면은 저희가 행복수당 마을만들기 당초 베이스가 마을 2개 마을이었는데 한 개 김영리 한 개 마을 이렇게 발표를 못해가지고 그건 조금 우리가 목표 대비 50%밖에 그러면 그 한 해에 대해서까지 따지면 50%를 달성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가 숫자로 그냥 단순 계산식이고 성과는 8, 90% 되겠지만 지금 단순 식으로만 하면 그렇게 되고 오늘 회의는 현장 위주의 컨설팅 결과 보고라든가 그리고 타지와 조치 방문 결과도 현장 위주로 겪었던 느낀 점을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서 진짜 실감나게 느꼈겠지만 못 갔다 오신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좀 많이 갔다 왔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좀 설명하시는 분이 좀 실감 있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위원님들도 감기 들지 말고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만순 위원장님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이죠. 여러 가지 사업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우 총괄께서 이태원 참사의 명을 달리하신 그분의 명령을 같이 올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가 전국 농촌자원휴양마을회계 농식품부와 더불어서 저희에서 2박 3일간 워크숍이 있었고 요새 끝나고 나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TV를 봤더니 엄청난 참사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조금 사반세기 가까이 공동체 사업을 배우면서 나름대로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조그만 에너지를 보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공동체는 있는 것인가, 시스템은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공동체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반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얻은 결론은 교만과 오만만 남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주에 우리 워킹그룹이 설립이 돼서 8년째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은 다시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이 토양에 옷걸음처럼 줘서 그 토양을 좀 비옥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입으로는 그렇지 아니한데 실제로는 과연 그런 분들 실천이 과연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반성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가 그런 토양에 이런 우리와 같은 만 전문가를 하는 사람들이 주는 옷걸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 즉 제주도의 어떤 시스템이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문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문을 하면서 더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다시 농촌 또는 마을 공동체와 같이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더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공부하면서
아슬아슬해진 것 같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마을활력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네, 제일 먼저 농촌협약 추진 상황입니다. 3월 23일 용역계약을 맺어서 추진되어 오고 있는 농촌협약은 현재 6월 30일부로는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된 사유는 용역 기간이 올해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10개월인데 농촌협약 공모는 내년 5월이고 또 최종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 12월까지는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공식적인 용역 기간은 정지해둔 상태로 보다 저희가 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 추진은 별도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약 추진을 위한 협약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성을 위해서 저희가 도래 개정을 건의한 상태고 용역에 따르는 기초자료 작성을 위해서 관련 실과를 방문하고 있으며 사업 홍보 등을 위해서 읍면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을 이장님들을 만나뵌 뒤 주민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례가 개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추진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용역 공정 상황에 따라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용역 계획서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주형 마을 만들기 공모 선정 관련입니다. 네,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알고 계신 대로 읍면은 리 지역, 읍면은 리 단위, 동지역은 자연마을로 해서 최근 5년 이내에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한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 8월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마을 선정권에 대해 제주시는 10곳, 서귀포시 11곳을 포함한 총 21개 마을이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최종 결과가 발표되어 제주시 5곳, 서귀포시 5곳의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표에 보시는 대로 제주시는 자율개발 월남마을 1곳, 그리고 종합개발 상가리 사냥리 2곳, 그리고 제주도안 보건사업으로는 낙천리 오봉리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2월쯤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3월부터는 각 마을별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신 대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세계 중요 농업유산인 제주 밭담과 함께 건강한 제주 밭담굴의 가치를 알리고 제주시 농촌의 어떤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2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9월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농림부 승인을 최종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단 활동과 맥심그룹 육선을 통해서 올해 10월부터는 힐링 커뮤니티 센터 및 밭담 정원 조성 등 거점 지역의 힐링 인프라 시설 구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마을 활력과에서는 농촌협약,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등 이제 크고 굵직한 주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요 사업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5페이지입니다. 워킹그룹 활동 상황 및 기타 사항 논의인데요. 일단 이건 위원장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지만 몇 가지만 좀 부탁드리면 일단 저희가 10월달 행복수사마을 컨설팅 관련으로 이제 2번 정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축전 체험 프로그램에 갔다 왔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김영 노을장 컨설팅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컨설팅 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다녀오신 위원들께서도 뭐 안 갔다 오신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복수사마을 성장 스토리 영상 제작을 저희가 남현정 위원님께서 해주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제 완료 기간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어려움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남현정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이후의 진행 사항은 이만수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에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미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그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지역 우수 사례 탐구 다녀왔던 결과에 대해서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부회장님께서 30분 내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불 잠깐 끄고요. 저거 안 되면 다음 주시면 다음 하나 넘기면 돼요. 페이지 넘기면 안 되고 끄기만 된다. 네. 아 이거만 쓰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갔다 와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갔다 온 다음에 너무 이제 큰 일이 있어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전체가 좀 무겁잖아요.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회 홍보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운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음속으로 제가 깊은 애도를 표명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또 계속 그렇게 가면 되는데, 제가 이 결과 보고서 발표할 때는 조금 더 밝게 해도 되겠죠? 네, 밝게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뭐, 안 가신 분은 모르시지만, 갔다 오신 분들은 사진 다 기억나시죠? 도천지구 통영에. 여기가 어딜까요, 위원장님? 임실 치즈마을 임실 치즈 마을일까요? 다랭이 마을입니다. 다랭이 마을에 저녁에 이제 토론을 마치고 나서 저희가 함께 토론했던 그 장소였고요. 여기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임실 치즈 마을이죠. 임실역 앞에 있는 치즈앤 가공 판매장 앞에서 제가 단체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사례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사실은 인터넷 자료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금방 제가 사례 탐구를 하면서 자료를 작성하는데 사실 제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메모해서 갖고 온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공유하려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메모된 게 없어서 인터넷 내지는 문헌조사를 해서 자료를 작성했고요. 그거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홍소영 위원님께서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공책 안에 무언가 많이 담겨 있을 건데 그 자료를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제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저는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제 개요하고 우리가 우수마을 사례 탐구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갔다 왔는데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뭔지 또 시찰 후기 느낌이 어떻는지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방문 개요입니다. 이 사진은 어딘지 아시죠? 홍선희 의원님 여기 어딘가요?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 하시죠? 갔다 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처음 방문지였던 점심 먹고 방문지였던 윤희상 음악가를 기념하는 윤희상 기념관에서 제가 단체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우리가 방문 목적은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 해당 지역의 마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을 시키고 영양강화에서 방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마을사업회장의 방문 확대 이런 목적으로 이제 방문을 했었고요. 기간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방문 지역은 제가 공식적 방문 지역, 비공식적 방문 지역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방문 지역은 제가 실제 2박 3일 동안 간 데를 다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 간 데가 경남 통영에 있는 도천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어디로 했냐면 남해에 있는 다랭이 마을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1박을 했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섬진강 기차마을을 가기 전에
우리 홍선영 위원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구례역이죠. 앞에 있는 섬진강 책 사랑방을 들려서 저희가 사실 공부도 좀 했습니다. 책 사랑방 들려서 거기를 전학을 하고 그 다음에 섬진강 기차마을로 이동을 했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잠시 머무르고 그 다음에 이동한 데가 전북 임실에 있는 임실 치즈마을에 가서 저희가 1박을 또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날 아침에 간 데가 전북 완주에 있는 삼례문화예술촌을 방문했고요. 그 이후에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광주광역시 남부에 있는 양림동 펭귄 마을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7군데를 다녀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다녀온 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잠깐만요. 참석자인데요. 총 10명이에요. 10명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9명, 대작가에서는 우리 김현민 주무관님 해서 갔는데, 저희가 9명인데, 살짝 애매한 거 있죠, 여기 전식, 제가 물음표 쳐놓고 파란색으로 했는데, 이분은 도대체 참석을 한 건데, 지나고 나니까 참석을 안 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간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제가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8.5명이 위원들 8.5명이 같이 사례 통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이제 제가 우수마을 사회탐구 순서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통영시부터 남해군, 구례군, 곡성군, 임실군, 완주군, 광주광역시까지. 그래서 일정으로 딱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그죠? 윤희상 기념관의 음악 전화 부스에 들어가셔갖고 그 전화기에서 음악을 듣는 그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갔던 데가 경남 통영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를 갔었어요. 사업지구 이름은 도천지구입니다. 도천지구고요. 도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요, 테마가 이제 윤희상이라는 음악가가 있어서 윤희상 음악 마을로서 정체성을 좀 강화하고 음악을 매개로 하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이제 계획돼서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세대공감 하늘타리 교통 사업, 음악을 매개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달무리 광장, 및 음악 마을 앞돌 정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일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청년들의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 둥지 들기 사업도 있었고, 윤희상 음악거리 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정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안심통학로와 주민쉼터를 정비하고 집수리 사업 등 안심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 예정에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요, 2020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었고요.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42억 8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사업을 전담하고 주민 상권 역량화 및 각 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현장 지원 센터가 2020년 4월에 도천지구 안에 오픈이 됐고요. 거기에는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센터장이죠. 한 명하고 운영전 전담 사무국장 한 분, 그 다음에 분야별 코디네이터 2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사무국장님 한 분하고 코디네이터 한 분, 두 분이 상주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이제 도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어떤 사업 계획인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경위는 2020년부터 쭉 왔습니다. 와갖고 이 마을에서 뭐를 했냐면, 보신 것처럼 착도보고 했지만 특이한 게 뭐냐면 음악마을 축제를 이제 매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왼쪽에가 이제 2021년도 11월 13일 날 윤희상 음악마을 축제를 했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올해 10월 29일 날, 또 얼마 전이죠? 얼마 전인가요? 네, 얼마 전이죠. 도천 음악마을 축제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희상 음악가를 테마로 해서 지금 음악과 관련된 어떤 이런 축제라든지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그 음악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관련된 어떤 콘텐츠도 저희는 느끼고 오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 마을이 윤희상 음악가를 배경으로 한 음악 마을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도시가 조용하고 음악가는 좀 동떨어져 있는, 심지어 윤희상 기념관을 갔을 때도 거기 안에서도 음악은 하나도 틀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요.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현장 지원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윤희상 기념공원에 들려서 기념관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현장 지원 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현장 지원 센터 그 사무국장님, 그죠? 이주현 분 사무국장님이신데요. 요 사진 맨 좌측 위에 그 사진에 있으신 분이 그 이주현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사업 내용하고 추진 현안 이런 등등을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셨고요. 저희들은 그 들으면서 도천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희상 음악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 음악 마을 테마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이 꽤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음악 마을의 테마를 전혀 볼 수가 없었다라는 좀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 사업 지구 내에 여기 이제 농촌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지기 때문에 일반 그 주민하고 별개로 상업시설, 영업하는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일반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사무장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어떤 그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그 사무장이나 그 현장 지원센터에서 주민들 따로 상인들 따로 그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그 이해 설득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하는 것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주민과는 틀리게 상인들만을 위한 그 영양가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음악마을 앞으로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한 66억 정도 이제 책정이 돼 있었고요. 하드웨어 40억, 소프트웨어가 한 20억 해서 했는데 이 사업 기간 자체가 4개년 사업이라 60억을 4개년으로 나누면 1년에 15억씩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렸더니 그 사무장님도 그 인지를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걸 연차별 사업비를 좀 조정을 하셔갖고 그 음악 마을 앞으로 조성 사업을 약간 축소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질의는 우리 남혜정 의원님이 하셨죠. 파란 글씨죠. 질의를 아주 생뚱맞게 통영시 집값은 얼마예요? 이걸 하셨어요. 마지막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도 했었고요. 저희가 떠났죠. 파란색으로 남혜정 의원님 특별 질문 떠났습니다. 그건 뭐 저기 질문 다 들으신 분이 답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이 이주현 사무장님께 사업 설명하는 사진이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거, 밑에가 이제 현장지원센터 입구 그래서 단체 사진 촬영한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가서 이제 마을 사진들을 좀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그 첫 번째가 윤희상 기념공원 전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윤희상 기념공원 음악으로 해갖고 이 조형물도 세워놨었고 이재건 의원님이 들어가 있던 음악 전화기 부스 있고 그 안에 있는 음악 전화기입니다. 이거 들고 있으면 노래가 나오는 거고요. 이분이 윤희상님이세요. 윤희상님. 1917년부터 95년까지.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 일대기를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셨고, 요거는 이제 이분이 유학 가셨을 때부터 계속 가지고 다니셨던 그 바이올린을 여기 전시를 해놨고요. 요거 이제 기념관을 이제 홍보하는 홍보 안내판이고 단체 사진 또 촬영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희상 도천지구에서 저희가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그죠? 이동하는 중에 또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시차적이 안 되시다 보니까 버스 안에서 좀 달콤하게 명상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을 한번 제가 좀 찍어봤습니다. 요거는 뭐 너무 사진이 잘 나왔죠? 요거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려놨고요.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어디로 했을까요? 경남 남해에 있는
다랭이 마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무시던 분들 다 깨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 또 새로운 마을에 왔기 때문에 다시 견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다랭이 마을은요, 다랭이라는 뜻이 작은 그 계단식 논, 그죠? 경사진데 계단식 논을 다랭이라고 이제 표현해서 다랭이 마을로 명명이 됐고요. 지리적으로 보면 바다를 향하는 한 45도에서 70도 정도 아주 굉장히 가파른 경사를 가진 마을이죠. 그 비탈에다가 돌로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총 108층 정도 되는 그 계단식 논을 약 배미수로 하면 680배미 정도 있대요. 그 마을에. 680배미를 일궈 놓아서 그 아름다운 그 논들이 등고선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풍경이 잘 어우러진다고 해서 국가지정명승 제15호로도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초기에 2001년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환경부가 자연생태 전국 최우수 마을로 선정하였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완공된 그 다랭이 사랑채는 관광 안내 및 남해 특산물 판매, 관광객 편의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다랭이 사랑채가 어디 있는 거냐면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2주차장에 보면 탐방 안내소 있고 거기에 있었죠. 예, 그게 2009년에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완공된 다랭이 두레방은 약 40평 규모인데 저희가 갔을 때는 실제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요. 이 다랭이 두레방이 어디냐면 저희가 쭉 경사진자 내려가서 설명해 주신 그 집으로 숙소를 가기 전에 우측에 그냥 40평 규모로 다랭이 두레방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문을 꽉 닫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랭이 마을을 갔고요. 다음 장입니다. 이 마을 가서 저희가 뭘 했냐면 농협회사 법인 주식회사 다랭이 팜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이창남 대표님으로부터 저희가 다랭이 마을에 대해서 사업 추진 현황, 다랭이 팜 법인의 사업 내용 그런 것들을 들었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이창남 대표님은 과거 다랭이 마을의 이장님도 하셨었고 또 추진위원장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는 남해 쪽이 이제 유자가 유명하다 보니까 유자청 관련해서 12가지 정도의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법인, 아까 말씀드린 다랭이 팜이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이 다랭이 팜 농업회사 법인은 육자산업 인증자로서요, 조업원수가 한 1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남해군에서 유자가 유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한 650톤에서 700톤 정도 이제 유자를 남해군 전체에서 유자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다랭이 팜에서 현재 1년에 한 100톤 정도를 다랭이 팜에서 그거를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5%에서 18% 정도를 전체 남해군의 유자 중에 그 정도를 지금 여기서 소비하고 있었고요. 대표님 말씀으로는 2024년도까지는 전체 700톤, 800톤 중에 본인들이 법인에서 200톤에서 300톤까지 좀 소화를 시켜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게 유자나무 같은 경우는 전목목 같은 경우는 열매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 유자 열매가 생산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당초에 실목묘 유자 어린 실목묘를 가지고 심어서 유자를 생산하기까지는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성이 실목묘보다는 전목묘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왼쪽에 사진은 슬라이드 사진에 유자산업 인증자 해갖고 조업자 10명, 자산 5억 원 해갖고 설명해 주신 거고요. 오른쪽에는 우리 이재근 의원님하고 남혜정 의원님이 이창남 대표로부터 아주 신중하게 사업 설명을 듣고 계시는 사진이고요. 요 밑에는 이제 다랭이 마을, 우리가 이 주차장 가기 전에 왼쪽으로 보면 아름다운 다랭이 마을이라고 저렇게 돌로 큰 돌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전경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랭이 마을 견학 내용은
다들 이제 다 보셨으니까 주요 이제 이 마을을 홍보하는 그 주요 이제 시설들입니다. 첫 번째가 암수바위, 다랭이 지게길, 다랭이 밤모섬, 고랑모샘 요 네 가지를 다 보고 오신 위원님들 계실 거고 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보신 위원님들 계실 거고 다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혹시 홍사님 이 네 가지 다 보셨어요? 네 번째가 제목이 뭔가요? 고랑이샘, 고랑모샘 아, 쌤은 못 봤어요. 세 번째 봤어요. 그죠? 못 보셨죠? 이게 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암수바위 같은 경우는 그 남자의 성기를 닮은 형상으로 해서 높이가 한 5.8m 정도 되고 둘레가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숯바위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요 바위가 아기를 뺀 배부른 여인의 형상이라고 해서 요 바위 같은 경우는 높이가 3.9m 둘레가 2.5m 암파이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암수바위 갖고 홍보를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 다랭이 지게길은 지금은 가보니까 이름이 바뀌어 있었어요. 지게길에서. 과거는 이게 지게길이었어요.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이 다랭이 지게길 같은 경우는 인근 농지에 농사를 짓고 땔감 등을 지게로 져다 나갔던 길을 복원하였다고 해서 이제 다랭이 지게길이라고 했고요. 실제 이쪽이 다랭이 마을이고 쭉 걸어가다 보면 여기 이제 정자 같은 파도가 하나 있죠. 여기까지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이제 해안 둘레길 제가 가다가 이제 끝이 안 보여서 돌아왔었는데 이쪽 길에서 연마을로까지 이제 이어진 길인데 그쪽에서 이제 땔감을 가져다가 다랭이 마을로 가져왔다고 해서 지게도 저도 갖고 왔다고 해서 다랭이 지게길로 이제 명명이 되었고요. 이 다랭이 밤무덤, 이게 밤무덤입니다. 이 밤무덤 뭐냐면 바닷가 마을이다 보니까 다랭이 마을이 매년 그 해곡식하고 과일, 생선 이런 등등으로 정성스럽게 이제 상을 차려서 풍롱하고 마음의 안녕, 이 제를 올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다행히 밤무덤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내에 있는 이 고랑모샘 같은 경우는 실제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이전에는 이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다랭이 마을의 주 식수원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식수원이었다고 하고 그때 당시에 총 123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었고 720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 우물에서 다랭이 우물이거든요. 우물에서 그 식수원으로 활용해서 생명의 샘이었다고 해서 고랑모샘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랭이 마을 이제 정경이에요. 저쪽 왼쪽은 정경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관광 안내소 판매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마을 앞길에 이제 저렇게 이제 화도로 그려져 있었고, 저게 다랭이 마을 이제 지게길에 끝에 가보면 정자. 제가 아침에 일찍 사진 그날 찍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을 안에 보면 이제 어촌계 회관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어촌계 회관이 있었는데, 이 회관도 사실은 마을 중심에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이 어촌계 회관이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랭이 마을은 45도에서 70도의 동사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에요. 전부 다 마을이. 그러면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이제 고령한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여기 모이셔야 되는데 저 밑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는 분들 어르신들은 이동하기 불편하지 않으세요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어르신 두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수십 년 전부터 일상화돼 있어서 역에 가는 데 대해서는 힘들다거나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 갖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다 이제 그 정도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을 안쪽에 우측으로 쭉 들어가 보면 그 다랭이 마을에 있는 폐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폐교가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땅의 면적도 평평한 면적이 이 다랭이 마을이 제일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게 저 폐교였습니다. 근데 마을에서 그 대표님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좋은 걸 폐교인데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것을 활용해서 뭔가 다랭이 마을을 뭔가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저 폐교가 일단은 사유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마을에서 저걸 매입하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매입이 안 돼서
지금은 그냥 개인이 그냥 소유하고는 사유시설로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마을 안에 걸어가면 저 홍보판이 저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고랑모샘에 걸어서 들어가 보면 저렇게 네모나게 우물시골에서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다리기 마을에서 저희 관광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죠? 그 법인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모이세요 하셨죠. 네. 모이세요 하셔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인 자리에서 열심히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홍선영 위원님께서는 여기 앉으셔갖고 메모를 다 하셨고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저 수첩, 갖고 있는 수첩에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몇몇의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머릿속에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만 아무튼 각자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와중에 우리 이재건 위원님은 또 고민이 많으셨어요. 고민이 많으셔갖고 힘드셔갖고 또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시는 또 그런 내용들, 저 사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으니까 편안하게 뒤풀이 하면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방으로 또 모였습니다, 이제. 방으로 모여서 또 못다한 이야기들을 또 방에서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다음날 일정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뭐 비행기 타고 오셔갖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또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더군다나 그 이동하는 기간의 버스 안에서 저희들끼리 과거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나의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정말 위원님들 상호간에 아 저분이 저런 생각을 갖고 계셨구나 저분이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했던 그 우리끼리의 어떤 소통을 하다 보니까 또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많이 갖는 그런 이번에는 사례통과가 됐습니다. 당황하지 말라고 해서 당황 안 하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교체를 했는데요. 지금 있으면 열받았다. 네. 씨가 예산이 부족한가 봐.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첫날 일정을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선일 의원님이 추가로 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추가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그 메모한 것 중에서 첫날 일정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따로 뭐 정교하게 정리하진 않았고요. 그날 그 나누기식으로 했던 부분에서 했던 것들 대략 뭐 의원님 이름들 거론 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시선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랭이 마을의 특징은 예를 들면 철저하게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 리더가 갖고 있는 역량이 프리미엄급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전처리 시설이나 뭐 HMR 공장 같은 것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다른 분의 의견은 다랭이 마을 커뮤니티 비즈니스 강의하고 사례로 연구됐지만 과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즈니스인가 커뮤니티 비즈니스인가 본인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가버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소회를 나눠주셨습니다. 위원님 꼭 가야 되기 전에 또 해야 되니까 네. 그거 이따가 끝나고 또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곡성에 있는 기차관을 이동하기 전에 저희가 불특정 다수 이 휴진이 시청에 관한 유의사항을 제가 적진 않았는데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간 데가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제 구례구역이에요. 구례구역. 그죠? 여기서 잠시 정차를 해서 화장실을 들리고 시원한 음료수 한잔 먹고 있는데 홍선영 위원님이 갑자기 섬진강 책사방이 구례역 쪽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어딘가 찾아보시더니 하루 차 타고 1, 2분이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기차마을 가기 전에 섬진강 책마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섬진강 책 사랑방은요, 이 섬진강이에요. 보시면 섬진강인데 이 섬진강을 주변에 그 강변에 위치했는데 요 구례구에서 이제 거리만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요. 이 책사랑방이 그 30짜리 건물이었는데 옛날에 모텔 건물이었대요. 여기가 강변이라 모텔인데 그걸 이제 리모델링 하셔갖고 이제 책방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섬진강 책사랑방을 운영하고 계신 이 김종훈 대표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분이 그냥 여기서 오픈하신 게 아니라 예전에 부산에 이제 보수동이라는 그 동 지역에 가면 책방 골목이 있습니다. 이 책방 골목에서 배우 서점이라는 그 책방을 한 40년을 운영을 하셨대요. 40년을 운영하시고 그래서 부산 보수동에 가면 사실은 그 이 김종훈 대표님이 헌책에 대한 중고 책방이니까 헌책에 대한 그 어떤 도사 아니면 골목의 상징이셨대요. 그래서 이 배우 서점은 1978년도에 소규모 헌책방으로 이제 운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별다른 이제 도움도 없이 이제 직접 몸으로 뛰시면서 책으로 이제 공부하던 그 학생들한테 1980년대, 9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를 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배우 선생 같은 경우는 수십만 권의 책을 이제 그 당시에 보유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고르는 지금 현재에 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은 중고책이나 헌책을 하는 사람이 이제 수요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직접 서점을 이제 방문하는 어떤 방문객 수가 줄어들어서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그런 매개체를 이제 SNS 매개체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하는 그 투자를 늘고 있어서 사실은 헌책방들이 굉장히 그 사양 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안 팔리고 하다 보니까 이 상가 임대료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대우 서점을 40년 만에 보수상에서 딱 접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오셔갖고 알아보시고 있는데 다음 장이요. 그래서 실제 그 이 책사랑방은 보시는 것처럼 이 분이 김종원 대표님이시고요. 이 분이 1층에 있는 그 우리 카페를 같이 운영해 계시는 사모님이세요. 그 김종원, 박선희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하고 계셨고요. 이 두 분이 구례에 온 게 2020년 3월 정도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월에 오셔서 그 섬진강변에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책방을 개업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 해 8월 달에 섬진강에 비가 많이 내려가고 수해를 많이 입으셨대요. 섬진강 주변 일대 전부 다. 그래서 오픈하기도 전에 대부분의 책들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가 버려갖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십 년대 간직했던 희귀문화 이런 것들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40년을 책방을 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준비를 하셔갖고 그해 11월에 섬진강 책사랑방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방문했을 때 대략 약 15만 권이 넘는 책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었고요. 1층은 북카페, 2층과 3층은 원서하고 전문 서적을 판매하고 있었고요.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창고에 있던 책에 대한 그 수혜를 입은 사진들인데 지금 우리 사진은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정말 그 수혜 현장을 상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게 저희가 그 화장실 갔던 구례구역 거기 차 세워놨던 그 전경이고요. 여기가 책사랑방 입구, 모텔 입구처럼 좀 생겼죠. 네, 책사랑방 입구고요. 여기가 1층 내부고, 그 다음에 이분이 김종훈 대표님이신데, 과거 대우 서점이 그 언론에 홍보됐을 방송에 나왔던 그 홍보 동영상을 이렇게 직접 틀어주시면서 저희한테 직접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위원님들, 여기 홍성현 위원님, 정은채 위원님 열심히 이렇게 책을 열심히 보시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책을 열심히 보시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20년도에 섬진강 일대 이 마을이에요. 여기가 마을인데 전부 다 이 물에 잠긴 모습이 이렇게 수혜 사진으로 걸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섬진강 책사랑방 입구에 들어가서 왼쪽에 책 사이에 켜켜있는 책 사이에 섬진강 책사랑방이라고 홍보
홍보할 수 있는 명함하고 같이 이제 해놨고요. 이 마지막 사진은 저희 위원님 잘 아시는 갔다 오셨잖아요. 또 책상을방에. 그래서 아주 방명록에다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마지막 날 제주시 마을 만들기 오픈그룹 위원장 이만순. 그래서 또 직접 저희 오픈그룹에 다녀왔다는 것들을 흔적을 남기고 와 주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 봤어요, 그죠? 책상방에서 책들을 많이 사셨어요. 다 이분들 진짜 책 많이 사시더라고요. 지금 다 소장하고 계실 건데, 그래서 사시고 나서 이제 본 목적지 곡성에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기차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이 섬진강 기차마을은 곡성에 위치하고 있고요. 1998년도에 전라선 그 목선화 공사로 인해서 구전라선 한 17.9km 정도 그 구간을 그대로 철로를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고 있었고요. 그 보존된 철로를 가지고 기차를 테마로 하는 관광 상품으로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곡성군에서. 그래서 현재 이루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 섬진강 기차 마을에서 가정역까지 섬진강을 따라서 전국 유일하게 관광용 증기기관 열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지는 구곡성역 분해를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고요. 저희가 방문했던 것도 이 구곡성역 분해를 다녀본 겁니다. 근데 이 기차마을은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요. 입장료는 5,000원 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주요 시설로는 그 플랫폼, 그 다음에 장미공원, 중앙광장, 그린랜드 등등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나 특이한 사항은 섬진강 기차마을 같은 경우는요, 그 2015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에 각 지자체가 함께 그 열린 관광지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관광지가 뭐냐면요,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에 어려움 없이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장애물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진강 기차마을은 2015년도에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 순천에 있는 자연생태공원, 대구에 있는 근대골목, 경주에 있는 공원관광단지, 통영 한예수도, 조망태 놀카 해서 열린 관광지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가 갔다 왔죠. 이 어린이들 그 관광버스, 그 다음에 요게 저희가 이제 들어갔던 곡성역 역사입니다. 역사고요. 입장료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오른쪽에 가보면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라고 사무실이 있어서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단체로 갔었는데 문은 굳게 닫혀있고 아무도 없어서 사실은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차마을에게 미니 열차고요. 저희가 한번 체험했던 레일바이크죠. 레일바이크고, 그 다음에 중앙광장에 이렇게 있었고, 또 죄송합니다. 이 동명동 설명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또 있네요. 여기 저희가 안에 분수도 이렇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게 이제 그린랜드 형식으로 이 안에 들어간 그린랜드 이렇게 있고 바이킹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안내 곡성이라는 걸 안내하는 안내 조형물이 있길래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기차 마을이다 보니까 안에 있는 모든 그 벤치, 쉴 수 있는 시설들이 이 기차 모양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 좀 튀겨서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정표고, 분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론을 그 테마로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 놨다고요. 얘 이름이 로니입니다. 로니. 메론의 로니. 캐릭터 이름이 로니고요. 이렇게 조형들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9월 30날 갔었어요. 그죠? 기차마을은. 제가 10월 8일날 다시 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다시 갔어요. 근데 저는 기차마을에 가서 제가 못 봤던 그 뒤에 장미공원을 보러 갔어요. 장미공원을 가보니까 이렇게 그 장미공원
그럴 때 이 지역 화폐, 우리 그때 갔을 때 지역 화폐 받았나요? 예. 그래서 제가 지역 화폐를 이렇게 해갖고 2,000원짜리 주더라고. 5,000원 내니까 1인당 2,000원씩 해갖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활용을 했고, 이게 장미공원 중앙 통로였고, 이제 이 안에 보면 북이 있어요. 북이 있어갖고 그 치기 전에 돈을 넣고 소원을 빌면서 북을 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소원 성취 북이 있었고요. 테마북이 있었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그때는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 분수공원에서 막 놀고 바이킹 타고 하는 못 봤잖아요. 이거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봤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조형물도 예쁘게 장미를 테마에서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탔던 그 바이킹이죠. 저도 10월 8일에 가서 탔습니다. 우리 때는 안 탔지만 10월 8일에 가서 탔어요. 개별적으로. 네, 타고 왔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목적지 이제 저희가 치사마을에서 임실에 있는 치즈 마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시 조금 다 돼서 이제 치즈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이 전북 임실에 있는 이 치즈 마을은요, 임실 치즈 마을은 전주시 이쪽이 전주예요. 여기가 치즈 마을인데 요 위쪽이 전주입니다. 요 밑에가 남원이고요. 전주시부터 약 20km 정도의 임실 치즈 마을이 위치해 있고요. 아무래도 그 전주시라는 큰 도시에 근접해서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사실 임실 치즈 마을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이유도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임실 치즈 마을 같은 경우는 한국 치즈의 원조, 임실 치즈라는 그 뿌리를 가진 마을입니다. 이 임실 치즈 마을이 오늘의 모습을 갖기까지는 그 지정환이라는 신부님이 계셨대요. 벨기에 출신이신데 이 분이 심상봉이라는 목사님과 같이 당시에 그 세 분이 지정환 신부님, 심상봉 목사님, 과거에 이정희 유신, 이병호 이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그 밤낮 없이 이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고요. 처음에 시작은 1966년도에 지정환 신부님이 그 2마리 사냥 2마리를 키우면서 이제 치즈를 만들기 시작하셨다고 하시고요. 그 당시에는 뭐 치즈가 유명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마을에 그 느티나무까지 큰 게 있고 느티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사실은 느티마을로 불리다가 마을을 처음에 통해서 치즈 마을로 그 마을명을 배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 특히나 이 임실 치즈 마을 같은 경우는 연평균 기온이 11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풍부한 강수량,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자연적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우량한 젖수를 사육하는데 굉장히 그 좋은 기후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목장형, 유가공예 숯꽃, 그 다음에 잎풀, 그 다음에 유제품 공장, 치즈파, 그리고 2마리 목장이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실 치즈 마을에서는요, 현재 그 운영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진하 그 운영위원장님께서 임실 치즈 마을에 대한 역사 내용을 좀 설명을 좀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지정한 신부님이 가난 농민들에게 뭐 사냥을 보급했고 사냥이 늘어나서 사냥류 재고가 넘어가자 유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정한 신부님께서는 프랑스하고 이제 이탈리아, 유럽 등지를 이제 다니시면서 기술을 전수받고 하셔갖고 우유로 만든 두부라고 하는 그 유제품을 만드셔갖고 농민들을 설득하고 참여를 독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7년 임실에 임실 치즈 공장을 처음으로 설립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실 치즈를 탄생을 시켰다고 하고요. 요게 이제 임실 치즈 마을에 들어가면 그 방문자 센터 겸 이 치즈를 어떤 그 소개하는 홍보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이 이제 지정환 신부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갔을 때 1층 정면 로비 안에 제주시장 오픈그룹 여러분 환영합니다 해갖고 이진아 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에서 환영 안내판을 걸어주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이 잘 안 보이는데 이분이 이제 이진아 위원장님이세요. 저희하고 워킹그룹 활동을 같이 4년을 같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4년 정도를 같이 하셨던 위원님이시고요. 지금은 임시 치즈 마을의 그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이게 아까 그 센터 전경이고
이 마을에는 그 치즈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기 위한 그런 푸드트럭도 몇 대 갖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요게 치즈 체험장이고 저희가 1박을 숙박을 했던 사랑채, 그죠? 요거도 저희가 잤어요, 그죠? 이거 사랑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첫날 이날 방문해서 저녁을 먹었던 마을에서 그 관리하고 운영하는 마을 운영식당 영모누리 기억나시죠? 가신 분들 구워 먹는 치즈 먹었던 데인데 여기 구워 먹는 치즈 먹었던 데 영모누리 먹었고 저희가 숙박을 했던 그 사랑채 정면으로 오브 축에 보면 치즈온 피자에서 피자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어떤 그런 시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오면서 방문했던 임실역 앞에 있는 그 임실앤 치즈 카페 그리고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게 이제 뭐 치즈의 종류부터 해갖고 다 홍보하는 내용이고요. 이 이진아 위원장님 옆에 우리 이정은 위원님이 또 다정한 미소로 구워 먹는 치즈를 드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 그 임시 치즈 마을에 도보로 한 15분, 차 타고는 5분 거리에 임실 치즈 마을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임실군에서 테마파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군에서 직접 나서서 정말 넓은 면적이죠. 15만 제곱미터, 15만 제곱미터. 이 임실 치즈 테마로 해서 이 2004년도부터요. 8개년 동안 임실군에서 2단계, 3단계 사업을 통해서 15만 제곱미터를 축구장 22개 넓이래요. 이 초원에다가 이 테마파크를 만든다 이렇게. 이 테마파크를 만들어 놓고 임실군에서 또 뭘 하고 있냐면 부족하니까 2021년도부터 또 치즈마을하고 테마파크에 56억 들어가고 4개설 장미공원을 조성하고 실제 장미공원이 여기에 조성이 됐습니다. 여기 장미공원이 지금 조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대평 장미테마공원 98억 원, 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97억 원, 테마파크 주장 40억 원 해갖고 계속 군에서 여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투자하려고 계속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갔습니다. 개별적으로 10월 9일날 10월 9일날 갔는데 이때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임실앤 치즈 축제를 했어요. 임실군에서. 임실 IC를 나가주면 돼요. 차가.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차 타고 여기 5분이면 지금 하는데요. 임실 IC 전부터 해서 제가 차 운전을 해갖고 가다가 겨우겨우 나가서 여기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의 여기서만 1시간, 입구까지 1시간. 근데 여기가 주차장인데 여기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요. 우리 임실 그 치즈마을 있죠? 거기하고 여기 사이에 빈 공간에 주차 만들어놓고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셔틀버스를 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왔습니다. 못 보고 여기는 진짜 포기하고 왔어요. 근데 군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활성화 많이 되고 춘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임실 치즈 마을하고 군에서 운영한 임실 테마파크하고 경쟁력을 따져보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를 가서 임실 치즈 테마파크까지 안 들어갈 거예요. 임실 마을까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도 충분히 치즈를 판매하고 가공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웠고요. 다음 장입니다. 가보니까 요번에 제가 그때 갔을 때 아침에 걸어서 한번 가봤던 거예요. 그 치즈 테마파크라고 이렇게 안내 조형물도 있었고 요 마을은 이제 우리는 임실 치즈 마을 같지만 이 마을은 당당마을이라는 자연마을, 자연도락이에요. 자연도락인데 그 15만 제곱미터가 이 마을 다수 그 땅을 테마파크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치즈 모양을 해서 해놓고 테마파크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 임실의 치즈 축제하기 저희가 열흘 전에 간 거예요. 거기 간 게. 임실 치즈 마을에 간 게. 그러니까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는 이미 꽃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꽃으로 이미 장식을 다 해놨어요. 제가 이게 아침에 일찍 가서 찍은 거라 약간 안개들이 많이 껴있는데 아주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서 좀 현혹될 수 있게끔 너무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다음에 가는 건 6번째예요. 6번이네요. 6번. 다음 달 아침에 저희가 전북 이제 완주로 갔습니다. 완주 가서 삼례문화예술촌을 갔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례문화예술촌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그 호남 지방의 그 수탈의 아픔을 담겨 있는 그 어떤 시설물들인데요. 옛날에 그 삼례역하고 군산역을 통해서 일본으로 그 쌀, 양곡을 반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규모 그 창고였대요. 곡물 창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2010년도까지는 삼례에서 그 농협 창고로 저장고로 사용했었고요. 그거를 이제 완주군이 주변 일원을 이제 매입해갖고 전시관, 체험장, 어떤 그런 지역문화예술 재산 공간으로 2013년도 6월달에 재탄생시킨 곳이 삼례문화예술촌입니다. 이 삼례문화예술촌 같은 경우는 192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목조 건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목조 건물에 불구하고 어떤 그 지역의 양식, 그런 흔적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그 건축 내부 건축물이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예술촌 그 메인 잔디광장, 주변 둘레길 조성 이를 비롯해서 그 클래식 명화 체험 전시전, 지역 작가 공모 전시전, 디지털 미디어 파사드, 지역 공동체 공연 전시전 해갖고 그 프로그램을 그 월 단위로 구성을 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가 갔었죠. 저희 갔었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사랑해요 삼례해갖고 그 문화예술촌 입구에 왼쪽에 있는 어떤 그 홍보 안내 사인이 있고요. 이분 기억나시죠? 굉장히 친절하시고 웃으면서 저희 끝까지 설명해 주신 이선정이라고 전라북도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저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를 해주셨고요. 이 입구에 오른쪽으로 두꺼비 조형물이 있었고,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는 제1 전시관 외관의 형상이고요. 말씀드린 게 전시관의 그 내부에 보면 그 나무로 목조로 해갖고 천정에 여기 이제 삼각형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 트러스라고 하거든요.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안전한 구조라고 시설 구조 중에 안전한 구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제가 또 덧붙여서 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게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르네상스, 모나리자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해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의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요거는 3전시관 전경이고 여기는 중앙에 있는 야외 공연장 전경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게 4전시관, 요게 실내 공연장, 그 다음에 4전시관 안에 그 공예품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고 그 예술촌 그 문화살롱이라고 해서 좀 쉼터 같은 식으로 제1전시관 뒤쪽에 이렇게 마련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참사방학관 해갖고 이제 매점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입구고요. 요거는 이제 건강 해설사들이 이제 상주하고 있는 그 사무실, 운영 사무실이었고 우리 이현정 해설사님이 인사해주는 사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그 들어가면서 기념 촬영한 거죠. 들어가면서 기념 촬영했고 사진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이제 공식적인 방문이 다 끝났고 이제 공업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하다가 이제 몇 분을 가시고 남은 사람들이 경기도시 양림동에 있는 그 펭귄마을을 방문을 했고요. 여기 이제 펭귄마을 전체 여기 안내도고요. 여기는 이제 한 7, 80년대 그 있던 그 마을들을 다 마을 전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펭귄마을의 유래는 무릎이 이제 불편해서 어르신들이 뒤뚱뒤뚱 펭귄처럼 걷는다고 해서 펭귄마을로 명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펭귄마을 안에는 디자인 아트 공방 등 총 14개의 이제 공방이 지금 현재 입주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공방이 많다 보니까 그 광주의 공예거리라고도 유명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부대 시설로는 그 공예미술관, 펭귄미술관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마을에 들어가 보면 우측에 이 펭귄으로 해갖고 직접 마을 주민들이 써놓으셨어요. 여기다 마을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펭귄 마을은 과거에 어느 날 빈집에 불이 나서 전소되자 쓰레기가 쌓여 흉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동네 한 분, 현 펭귄 마을 김동균 촌장님께서 앞장서서 마을 주민과 함께 빈집을 깨끗이 치우고 예쁘게 꾸미고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텃밭에서 재배한 갖가지 농작물을 마을 주민과 함께 나누게 되었고 주민들이
이 고마운 텃밭에 이름을 지었는데 4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불편한 걸음을 내걷는 어르신, 현재 펭귄 아재라고 불리신다고 하셨대요. 현재 70대라고 하시고 걷는 모습이 몹사 펭귄같이 귀엽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텃밭이 펭귄 텃밭이 되었고 이름도 없던 양림의 한 작은 마을이 펭귄 마을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2013년 어느 날이에요. 10년 전에 이걸 적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펭귄 아재가 현재 80대 되셨겠죠. 네, 그 정도 10년 전에 그렇게 홍보하는 어떤 문구를 안내편을 써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 소녀상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 보면 과거에 어떤 70년대, 80년대 전경들을 그 마을에다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용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거 과거에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불량식품들도 지금 판매하고 있었고요. 펭귄을 테마로 한 어떤 조형물도 있었고 등등의 이렇게 구성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해외대전에 시간이 길어져도 그쵸? 결론은 그 시사점하고 시사 후기. 여기는 3례 문화 예술전입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제 5페이지 나왔습니다. 시사점입니다. 갔다 와서 7군데를 갔는데 결국은 답이 없더라고요. 아까 의원님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한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나오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나오고 그래서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사회적 정의를 보면 지역 공동체가 주관하는 봉사와 비즈니스를 결합한 사업 형태라고 이제 사진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도에서도 지금 커뮤니티 비즈니스 5단계 사업을 과거부터 했었어요. 그렇죠?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 직역을 하게 되면 공동체 사업이죠. 공동체 사업인데 과연 공동체가 모여서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할까? 실제 공동체 활성화를 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은 또 바뀌어가고 있어요. 비즈니스 커뮤니티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수많은 고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현재 현실은 뭐냐면 사실은 포커스가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로 시작합니다. 커뮤니티를 시작을 해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약간 결합이 돼가고 있는 건데 근데 활성화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분이 뭘 하셨냐면 다량이 팜이라는 농업회사 법인을 만든 겁니다. 농업회사 법인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회사가 됐거든요. 지금 가족회사가 되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이게 커뮤니티 비즈니스냐 아니면 단순한 비즈니스냐 그 분의 말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 다량의 팜을 운영을 하면서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미는. 왜냐면 그런 어떤 그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소득의 일부를 마을에 환원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 커뮤니티로 가는데 과연 이 커뮤니티가 그 마을 전체가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사점을 여기다 이제 크게 이것만 적어놓은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제주시가 커뮤니티로 갈 거냐 아니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갈 거냐 아니 비즈니스 커뮤니티로 갈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 자체도 아직 정의를 못 내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서 보니까 점점점 대한민국에 있는 마을들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다가 결국은 비즈니스 접목하다 보니까 그게 커뮤니티가 줄어들고 비즈니스로 너무 치우친다. 대표적 마을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위원장 아시는 청양 알프스 마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입니다. 예, 그 마을들이 이제 병모에 가는데 사실은 제가 늘 고민하는 제주다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과거에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농촌다움은 과연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농촌다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점점 커뮤니티에 비즈니스가 접목되는 순간
저희들이 가져야 할 그런 어떤 순수한 농촌 다음의 점점 사라지고 점점점 비즈니스 마인드로 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권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짧게 시사점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찰 후기는요, 좀 아쉬웠던 게 가기 전에 저희가 뭐 중요한 마을 한 4개 정도 5개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전에 좀 그 마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좀 갔으면 방문했을 때 좀 더 그들하고 좀 소통도 좀 더 할 수 있고 제가 원했던 궁금했던 점들을 사전에 좀 했으면 좀 아쉬운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에 너무 좀 질의응답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났고요. 그리고 이번에 갔던 그 마을들이 사실은 우리 제주시에 있는 마을에 접목할 수 있는 마을이 몇 개나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통해서 좀 이 방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반성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이제 현장에 갔을 때는 뭐 위원님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우리 탐구하는 데 활동에 참여를 해주셔갖고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 이후에 가진 토론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마을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는 그냥 갔다 와서 제가 2박 3일 보고 온 게 아니라 그렇게 가서 2박 3일 동안 우리끼리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더 고민을 더 해서 우리 제주시에 있는 마을들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됐든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됐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방향 설정해 갈까를 좀 더 심의있게 힘들게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2박 3일 동안 진짜 우리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좀 모아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2박 3일 여정 동안에 처음에 제가 점심 식사를 했어요. 토론에서. 그죠? 그리고 커피를 한잔 마셨습니다. 이 두 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예. 커피를 마시는 이 두 분의 눈빛, 손길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첫날 첫 사진이에요. 거의. 그래서 아이고 위원님들께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잘 보시면 다음에 바로 같은 데가 제가 이 현장 자사를 갔어요. 노천지구. 잘 보시면 요 두 분이 꼭 이렇게 옆에 있어요. 향하게 옆에 계시죠. 이 밑에는 우리가 직접 먹은데 가다가 쉬면서 보죠. 근데 이 하트 안에서도 요 두 분이 꼭 같이 계세요. 아, 이거 여기서 끝나겠지. 얘네들끼리 뭐 이런 게 뭐 있겠어. 끝난 줄 알았는데 곡성기 참말과 레이크를 찍으면 이 두 분이 또 같이 가시는 거예요. 우연찮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끝날 줄 알았어요. 여기서. 근데 상례문화예술촌에 갔는데 아주 되게 낯익은 얼굴 두 분이 앉아갖고 또 진짜 아까 말씀하고 계시죠. 두 분이 또 계시는 거예요. 야, 그런데 끝날 줄 알았는데 이상 기념공간에서 보니까 두 분이 또 서 있는 거야. 이 사진을 잘 보시면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따로, 요 두 분 따로, 요 분 따로, 세 팀이 딱 따로 서 있는데 해피님은 요 두 분은 꼭 서 있는 거예요. 그쵸? 사진에.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 잘 됐으면 좋겠다는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가네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이게 3일 동안에 사진들을 분석해본 결과 이렇게 좀 약간 의심이 가는. 그래서 오늘 와갖고 두 분이 같이 앉으셨나 한번 확인할 정도로 제가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 일이 뛰어났습니다. 네. 자, 보냈고요. 다음 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양림동 펭귄마을에서 우리 이재건 의원님께서 또 약간 명상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재건 의원, 이병철 의원이 기차마을에서 우리 현민 주무관님하고 두 분이 서서 누가 더 센가 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그죠? 요걸 이재건 의원이 보고 있어요. 야, 이게 왜 이렇게 세지? 했는데 눈빛을 보면 바이킹을 탔는데 또 두 분이 여기 계시는 거야. 야, 내가 어제 바이킹 탈 때 왜 같이 옆에 앉았을까? 궁금해 또 그걸 쳐다보시면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모습의 사진.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끝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30분 내외니까 1시간 나가겠습니다. 우리 강승진 위원님하고 오문수 여러분이 그 상세한 내용들은 그 2회에 걸쳐서 10월달에 2회에 걸쳐서 다녀오신 위원님들이 좀 내용 그 컨설팅 실시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두 번을 갔다 오고 그 외에 다른 측면으로 그러니까 이장님도 만나서 회의도 다녀보고 해서 좀 크로스 체크할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번의 다른 행사를 모니터링하고 그 두 가지 행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영 어울림센터의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 그러니까 활성화 관련하고는 어떤 시사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는 실은 운영 인력인 것 같아요. 두개 다가. 마을에서는 실은 김영마을이라는 게 되게 컸어요. 가보니까 조직 자체가 그러니까 사무장님이 세 분이에요. 사업사무장님 있고 아무튼 사업도 이렇게 세 분이나 있어서 그 밑에 이제 체험사무장님이 김세인 사무장님이 센터에 어울림센터의 좀 주축. 뭐 그 전에는 뭐 박 사무장님, 그러니까 협동조합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이 이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양정철 강사하고 김세인 사무장 이렇게 두 명이 같이 하는 체제에서 이제는 그 양 강사님은 이제 원래 풀타임으로 딴 데로 가버리신 상황에서 이분의 부인이 지금 와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두 명이 축전 행사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그 운영 인력 면에서는 다시 그 김영 노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남자분 김용인가 그분이 지금 저기 그 신방님 아들이에요. 저기 롯데 지내는 그 서수시 신방의 아들인데 이분이 그 청년 활동을 좀 했고 그분이 이제 센터에 그러니까 새로운 인력 비슷하게 전에 갔더니 카페를 같이 좀 관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세인 사무장이 비번인 날.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터를 하는데 아예 어울림센터 자체가 부스 운영으로 가버리니까 여기는 왁자지껄한데 장터는 이제 좀 걸어서 이제 시간이 소요되는 그렇지만 걸을만한 거리에 있는 어울림센터는 지금 텅 비고 문이 닫혀 있고 거기는 되게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결론에도 서긴 했지만 그러니까 운영 인력의 활성화의 중심에는 일단 운영 인력이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항상 운영하는 공간이 있고 그 활성화하고 연계돼서 이제 이벤트성이든 또는 장소성이든 이런 거를 주기적인 정례적인 행사와 연계해서 어울림센터, 뭐 김영을 조금 이렇게 홍보하거나 김영을 그 상품으로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되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명의 운영 인력이 상시 운영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치고 빠지는 그 이벤트성이든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대체 인력들이나 아니면 보강 인력들은 어떤 식으로 마을 안에서 또는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축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축전의 연계 행사로는 이제 유산마을이 총 9개였고요. 그 안에 이제 카테고리가 조금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여쭤본 거로는 예를 들면 선을마을 같은 경우 선을마을 같이 조금 이미 평상시에 방문 게트를 받고 체험 프로그램이든 판매 프로그램이든 이런 트레이닝이 돼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세련되게 예약하고 오시면 서비스하고 보내드릴 수 있는 해설까지 다 하는 이런
유산본부에 사실 이번 유산 측정 관련해서 사무국이 따로 꾸려져 있고 거기 업체가 들어가 있어서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 현장에 가을 현장에서 이제 기름칠을 하기도 하고 이게 영향이 안 되면 직접 개입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선을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지켜보기만 하는 해도 되는 상황. 김영 같은 경우는 주도 1년은 있을 때 손님을 맡고 이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사전 소개를 드려서 안심하게 체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날씨 관계로 잘못 어그러졌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책임지는 역량은 지금 인력으로서는 안 돼 있어서 이 역할들을 와서 했던 축제하는 사무국 직원들이 팀원이 와가지고 좀 그런 일을 했던 것들. 그래서 이런 운영 인력, 그러니까 적정한 수의 운영 인력, 그 다음에 상시에 하는 것, 그렇지 않은 일이 더해졌을 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후장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하고 노후장의 행사라든가 어울림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을 이 행사 안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그러니까 배치하고 그 다음에 공간하고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하고 프로그램들을 잘 매치해서 그러니까 균형 안에서 이렇게 한 통으로 할 수 있는 것. 근데 이러려면 통으로 하려면 사실은 그러니까 부가적인 행사에 대한 사람들이 더 필요하고 더 촘촘한 디자인과 구현 능력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그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 저는 운영력 측면에서 그렇게 좀 해결 방안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혹시 정지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장마을을 제가 사마을 프로젝트의 대상 마을 선정을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우리 홍선영 위원께서 인력풀이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팀장이 빠지고 양정철 검사가 거기로 들어가면서 거의 많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소규모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7천만 원 촉대 사업을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이제 반납되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푸시하면서 그것을 주어진 시간 안에 또 소진할 수 있도록 얘기했을 때 그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사실은 10만 원도 못 썼어요. 그게 현실인데 그것을 그들이 어쩌면 방법론에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순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마을 대표들하고 충분히 그들이 공유하고 그들이 인지하고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동을 해줄 것이고요. 처음에 우리 한국스타 마을 프로젝트의 출범 자체가 잘 되고 있는 마을을 더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그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김영은 가야될 길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 리더 그룹들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강성진 위원님하고 저기 문수현 위원님은 약 1시간 동안 우리 김종일 부위원장께서 하셨던 그 부분에서 혹시 코멘트가 없나요? 없습니까? 강성진 위원님.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고생은 하셨지만 전체 같은 참여자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무슨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뭔가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뭔가 나중에 제주도 마을에 적용시킬 계약 같은데 7개 마을 중에 저는
만나서 문제 고민되고 또 유수한 여러 가지 관광자도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이걸 거꾸로 진짜 우리 나름대로 독창적인 걸 다시 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상. 네, 저희가 다리미 마을을 전남 대표로부터 마을 사례를 듣고 나서 저희가 저녁에 치열한 논쟁으로 논의를 했던 상 핵심이 아까 마지막에 김종혁 부위원장께서 코멘트하셨던 비즈니스 커뮤니티냐 커뮤니티 비즈니스냐 커뮤니티냐 비즈니스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아주 깊게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마을들이 갖고 있는 문제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저희도 특히 제주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하고서 공동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금 한국스타마을 프로젝트에서 김영 역시 마찬가지고 단순히 커뮤니티만을 위한다면 사실은 지역 주민들한테 매력이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지고 비즈니스만을 위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인력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부회장께서 그 부분을 생략했습니다만 곡성군에서 오는 기차 마을 굉장히 처음에 수많은 방문객이 갔었죠. 밖에 상가가 레트로 형태로 많이 갖춰져 있었지만 다 개선 휴업이거나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조진 씨가 어떤 장미축제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많은 분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임실의 사례 같은 경우도 거기도 물론 다양한 사람들을 마을에 접목을 해서 그들이 가치를 통해서 마을의 가치를 함양하는 그런 모습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어쩌면 사업비가 좀 왜곡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같이 고민될 것이고 물론 어느 게 해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번에 김영을 토대로 해서 우리만의 어떤 하나의 해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홍선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좀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남혜정 위원님께서 10분 남았네요. 10분 되겠습니까? 10분이 되겠습니까? 집값 얼마입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남혜정 위원님. 저는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0분 채우세요.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 국민주말님께서 다시 한번 그 톡방에 혹시 올렸었나요? 톡방에는 올리지 않았고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저희가 영상에 담을 부분도 좀 필요해서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부분이고 컨설팅까지 이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정한 제가 공지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고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먼저 가장 먼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위원회라든지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홍승진 위원님께서는 많은 이것을 하셨었기 때문에